반갑습니다. 유익한 법률 상식 미리 좀 알려주지입니다. 끔찍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사건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이 먼저 창녕은 이제 친모랑 계부가 이제 9살 여아를 학대하다가 이제 피해 아동이 이제 4층에서 탈출하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죠. 거의 이게 그냥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한 수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경우에서 이제 부모는 어떤 법을 적용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 학대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상해 또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는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죽거나 또 심각한 상태에 가지 않았다는 점들을 고려하고 현재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법원의 어떤 양형 감각을 고려했을 때는 한 3년형 정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꽤 심각하게 본다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진 않지만 한국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중한형이 될 수 있다라는 보면은 이런 이제 판결 이후에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기관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냐 아니냐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보호할 수 있겠어? 라는 관념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됐던 건데, 보낸다고 한다면 기준은 사실은 모호하지만 한 가지예요. 자의 복지. 되게 모호하죠. 되게 모호한 얘기인데 아이가 어디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이 사람이 개전의 가능성.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을 고쳐먹게 될 수 있거나 이 정도의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형태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의 선택권이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난 죽어도 안 가겠다. 계속 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의사표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가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 사건은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친부, 계모, 아들, 딸 이렇게가 9살 남자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 캐리어에 넣고 아이를 막 뜨거운 바람을 드라이기로 막 넣었다고 막 이런 기사를 봤는데, 가족 구성원 전부를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행위 자체를 직접 한 사람은 고의의 정범으로 학대 치사 또는 뭐 살인 이것을 이제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친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기 또는 방치, 방임, 아동학대 방임 형태의 문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과 딸 같은 경우에는 방조의 문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캐리어 가방에 처음 넣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뭐 계속 아이가 그 안에서 이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해갖고 막 발버둥 치는 거를 제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밖에서 캐리어를 막 때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그 안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뭐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데, 그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장시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실은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호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들이 자행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인정받기 어렵겠죠.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방조든 아니면 그 이상의 공모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으로 수사에 아주 집중적인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 그 자녀들과 같은 경우에도 인식적인 수준이나 또 나이나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저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고, 그게 중상해가 최소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저지하려는 최소한의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확인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아들, 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아마도 저 분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인륜을 넘어서는 행동들이라서 저 딸이나 아들이 과연 그거를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지할 수 있었을까? 라는 점에서 좀 본다면 그 점은 조금 약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부 계모 위주로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 보세요? 앞에 납치감금 성격과는 또 좀 다른 구석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학대치사다라고 한다면 15년 정도 가능성을 보고요.
살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20년에서 25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동종의 범죄에 있어서 아동이 그 대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어떤 여지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친권 또는 부모의 그 슬하에 있다라는 관념이 강해서 부모에 대한 공격은 이제 존속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을 했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동학대라는 특별한 죄들이 막 등장하기 전 단계로 본다면 사실은 유아로 태어났을 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질식사시키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경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오히려 그 예전에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면 자녀가 처벌받는 이런 형태의 문화가 조선시대 내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가 아동 학대라는 것을 이제 국가적인 단계에서 보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했다라기보다는 해외에 많은 또 이제 문화가 다문화되고 여러 나라 국가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동 학대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동 학대를 보는 좀 어떤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신고를 또 누군가 이제 발견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봤어. 근데 이제 모른 척하거나. 보통 사람들이면 뭐 상관없겠죠. 관계 없는 사람이면. 근데 이럴 때 매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뭐 부모 한쪽이나 혹은 뭐 다른 친척이나 뭐 학교를 다닌 경우 선생님이나 뭐 데려가서 진료를 받아봤던 의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방조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을까요? 직무상으로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직군들이 있어요. 뭐 교사 또는 의사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공무원, 상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만 했더니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가정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사건에 가서 참고인 진술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결국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까지 부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법제도가 시행이 된 거예요. 뭐 부과가 목적이기보다는 이제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막 신고됩니다. 사실은 이제는 누구든지 사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가령 옛날 같으면 아이가 오줌 쌌다 그러면 그 소금 바가지 구해 받아오라고 해갖고 바가지에서 키 씌워갖고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알아요 그런 거? 아니 모르죠. 동화에서 읽어봤죠. 동화 현실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문급이기 때문에 해봐서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아동 학대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렇죠. 정서적 학대 행위거든요. 어쨌든 해야만 하는 집단이 별도로 있다. 그렇죠. 네, 저희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를 좀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관련 사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아동 학대 행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아동 학대가 단순히 아이에 대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행위의 전초 단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그 아버지가 처음은 아닌데 자녀 팔이나 다리를 이제 한 2번 정도 부러뜨렸던 이력이 있어서 3번째의 사건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이 사안은 더 이상은 용서가 없다. 이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15년에서 22년 사이에 형을 선고를 해서 바로 법정에 구속을 시켜갖고서는 아동 학대 범죄를 엄단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는 좀 많이 걸리겠죠, 우리는. 우리나라는 원래 좀 약간 ASAP 빠르게 가능한 굉장히 신속하게 뭔가를 전개하는 나라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확확 전환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 5년 10년 안에 갑자기 급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에는 사실은 뭐 몸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이슈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오줌 싸면은 그 키를 쓰고 막 너 소금 받아와 이런 것도 사실 일종의 정서적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너 여기 두고 간다, 너 여기 가둔다, 뭐 이런 말로만으로 사실 공포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가 좀 수업을 집중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너 밖으로 나가서 혼자 밥 먹어. 넌 여기 있을 그런 자격이 없어. 이런 행동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체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본 이제 대구지방법원 판례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과 또 약간 달리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그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상대방 학생한테 또 다른 초등학생. 그렇죠. 네. 내 딸 건드리지 마, 아는 체 하지 마, 라고 이제 경고한 거죠. 네. 사실 상대방 초등학생 아이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네.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행위가 어떤 학생의 피해를 줬고 안 줬고 그거 문제를 떠나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머니 행동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해 학생한테 경고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 목적이다 이렇게 봐서 그것은 이제 아동학대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들이 있어요. 이 정말 애매한데 이 정서적 확대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이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정황의 상황 판단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정서적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체벌. 네. 이제 부모의 체벌, 자녀 체벌 금지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부모가 이제 자식을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를 툭 친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것도 다 불법행위가 되는 건가요? 처벌 수준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네. 사실은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자체는 금지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자녀와 관련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교육적 관점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점에 네. 있어서 정서도 보호하는데 네. 신체적으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 관점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성립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체벌의 경우에도 이제 해외의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도입이 됐으니까 이미 도입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 국가마다 문화가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스탠다드로 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뭐 5분 정도까지도 아이를 혼자서 두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직접 직관적으로 경험해봤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판사 부부가 밤에 가서 아이들 잠깐 그 쇼핑몰 주차장에 잠깐 놔두고 쇼핑몰에 급히 들어가서 물건을 잠깐 갖고서 나와서 데리고 가야지 했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돼서 아이들만 차에 놔두고 강한 네. 자체가 그게 이제 아동학대가 문제가 막 돼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돼갖고 뭐 외과일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미국 자체는 아동의 어떤 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보호를 취하고 있고 손대는 것은 아예 하물며 뭐 때리는 거는 그건 말도 안 아예 되는 생각도 언급할 못한다. 저기도 아니네요. 네. 이렇게 라는 관점인데 남미는 이제 네. 애들 벽 붙잡고 쓰라고 한 다음에 학대로 쳐도 아동학대가 안 된다. 이제 징계권 행사다라고 본다. 떠오르는 또 하나의 어떤 이슈는 네네.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또 방송을 촬영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맞죠. 그래서 아동학대나 뭐 성희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이 선이라는 것도 아직은 없고 네네. 참 이 이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별로 고민들이 서로 없었죠. 이게 돈을 아이들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노동법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만 금지시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이외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생긴 거죠. 생겨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이외에. 돼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이제 지침을 내려서 네. 심야에는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22시 이후부터 뭐 새벽 6시까지는 찍으면 안 된다. 또 장시간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뭐 생방송을 진행한다든지 하루에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한다든지 금지시킨다라는 형태의 이제 지침들을 내리고 했는데 이게 실제 지침이 내려져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적발을 할 수 할 있을 수가 만큼 없죠. 네.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문화적으로 정리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원해서 이 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엄마 너무 재밌어. 애가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뭐 문제 안 될까요? 그래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가 아무리 좋아도 적절하게 그 아이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의 상태를 고려해서 부모가 적절한 상태 제한을 네. 그 속에서 규범을 만든 음으로 볼수 거니까요. 있겠네요. 이걸 그냥 방치해갖고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너 24시간만 게임을 계속해도 좋다. 컵라면만 계속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적절한 선에서 제한을 걸 수 있는 부모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지침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